라임펀드 사건의 실체 2편. 지난 1편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YD1 펀드에 대한 전환사채 상품의 설명과 투자받은 코스닥 회사들의 문제점, 그리고 동양그룹과 김건희 씨와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1편과 같이 그냥 라임펀드로 통칭해서 부르겠고요. 오늘 2편에서는 라임펀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그림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라임펀드가 취급한 상품은 코스닥 상장회사의 전환사채였는데, 전환사채의 만기 때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림판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펀드가 취급했던 상품은 상장회사의 전환사채였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발행할 때 정해진 가격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 당시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고 가정한다면, 이 전환사채의 만기 시점에 주식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려서 주당 1만 원으로 만들었을 경우 10배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당 1,000원짜리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고점에서 매각했다면 1,00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주가 조작을 통해서 900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라임펀드의 부실 운영은 이러한 유혹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임펀드의 운영 주체들이 주가 조작 세력들과 무자본 M&A 세력들과 결탁하게 된 것이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기본적인 건전성을 파악하기보다는 주가 조작 세력과의 결탁으로 부실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던 라임펀드는 함께 결탁한 주가 조작 선수들과 무자본 M&A 세력들을 통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회사를 물색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전환사채 브로커를 하던 주가 조작 세력들은 경영 실적과 상관없는, 그리고 비전도 불확실한 회사의 전환사채를 라임펀드에 연결해주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유치하게 되는 회사로부터 거액의 중개 커미션까지 챙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부실했던 코스닥 상장회사가 무자본 M&A 세력들과 주가 조작 선수들과 결탁한 코스닥 회사 경영진들이 라임펀드로부터 전환사채 발행으로 투자받은 수십억, 수백억의 금액 중에서 다시 거액을 중개 커미션으로 지급하고, 이때 시장에 알려진 것은 대강 투자받은 금액의 10% 정도를 중개 커미션으로 챙겼다고 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코스닥 회사는 중개 커미션으로 지급한 그 돈을 다시 분식회계로 은폐하고, 투자받은 자금 역시도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회사의 근본이 무너지고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 상장 폐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면 그 부실이 라임펀드에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라임펀드의 전체적인 부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설명한 주가 조작으로 성공을 했다면 왜 라임펀드가 손실을 봤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 몇 개의 종목은 일부 주가 조작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장악했던 무자본 M&A 세력들과 주가 조작 선수들은 이때부터 힘들게 주가 조작을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라임펀드로부터 전환사채만 발행하면 손쉽게 수백억 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만 연결시켜주면 거액의 커미션 수입이 들어오므로 복잡한 주가 조작을 할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라임펀드는 상품의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펀드의 가입자와 계약을 할 때는 보통 개방형이나 폐쇄형 두 가지 종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폐쇄형이란 가입자가 펀드 만기 시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품이고, 개방형이란 가입자가 펀드 운영사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환매라고 합니다. 운영사는 만기 이전이라도 펀드 가입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라임펀드는 가입자들에게
개방형 상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임펀드가 취급한 상품인 전환사채는 만기가 보통 2, 3년 정도로 전환사채의 발행회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즉 라임펀드의 운용사가 전환사채 발행회사에 만기 이전에 채권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 가입자가 펀드 운용사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한다고 하면 펀드 운용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자금 회수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것은 명확한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중간에 자금 회수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펀드 운용사는 보유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매각해서 펀드 가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정상적인 펀드 운용사들은 라임펀드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채를 발행한 코스닥 회사들이 부실하다고 정상적인 펀드 운용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라임펀드가 운영되다 보니 새로운 펀드 가입자를 끌어들여서 그 자금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가입자의 자금을 빼주게 되고 그렇게 내부적인 부실이 커지면서 마치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화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부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라임펀드 가입자가 한꺼번에 환매 요청을 하는 펀드런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 라임펀드 운영자들은 환매 중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의 사회 문제화 돼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 기업들은 물론 개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던 키코 사태나 DLF 사태나 이번 라임펀드 사건과 옵티머스 사태까지 이러한 파생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책임이 너무도 큽니다. 파생 상품을 설계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설계한 상품의 불안전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대단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출한 금액에 대한 회수 기술, 즉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훌륭한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의 설계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상품을 국내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권사나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펀드의 실체보다는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믿고 속아서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생상품 설계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자신들이 상품을 팔게 된다면 손쉽게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파생상품 설계자들이나 판매자들은 금융기관의 수장과 결정권자들에게 각종 로비로 자신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생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들은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막대한 금액의 판매 수수료를 챙기게 됩니다. 또한 파생 상품 가입으로 인해서 가입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파생 상품 설계자들을 대신해서 판매한 금융기관들은 철저하게 자금을 회수해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안전하면서 수익이 보장되는 파생 상품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에서 직접 자기들이 투자하고 끝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기관까지 로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검찰이 특수부나 금융조사부에서 합니다. 또한 기업금융범죄 사건의 수임료는 일반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형사사건들은 우리나라가 국선변호인 제도가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사건 수임료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기업 금융범죄 사건의 수임료는 최소 몇 천에서 수십억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라임펀드와 관련된 인물들은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서 활동해왔던 무자본 M&A 세력들과 주가 조작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사건을 비호해주는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변호사 비용의 거래를 해오면서 끈끈한 인연을 맺어온 관계입니다. 이 구조는 기업 범죄의 부당이득을 고위직 정관 변호사들과 기업 범죄자들이 서로 나누어 먹는 구조와도 같습니다. 이런 기업 금융범죄의 수임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위직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전관 변호사들입니다. 이들은 재판보다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범죄를 덮어주거나 구속될 것을 불구속으로 막아주거나 범죄 혐의 범위와 금액을 줄여주거나 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수임료를 챙기게 됩니다. 우선 라인펀드 사건과 관련돼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입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의 정은호 게이트로 유명한 사건에서 수임 비리 등으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전관 변호사 활동으로 1, 2년 만에 수백억 원을 벌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홍만표 변호사는 여전히 주식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라인펀드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던 회사 리드의 관계자, 이후 그 관계자들이 장악한 회사인 한류타임즈의 경영진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한류타임즈의 경영고문을 맡기도 합니다. 한류타임즈는 그 이후 수백억 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현재는 주식이 거래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라인펀드 사건의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편지, 내가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했다고 알려진 정관 변호사도 홍만표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이들 외에도 특수통 출신의 고위직 정관 변호사들이 기업 범죄 사건에 개입하고 범죄 행위들을 비호하면서 지금도 그들과 공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어떤 언론에서 기업 범죄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들과 수임 계약을 맺었던 변호사들이 통계적 기사를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파헤쳐서 세상에 드러난다면 전관예우 범죄와 주가 조작 등 기업 범죄가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인펀드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면 단순히 펀드의 운영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펀드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코스닥 경영진들, 이들과 함께 움직였던 무자본 M&A 세력들과 주가 조작 선수들, 또한 불법 중개 커미션을 받아 챙긴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오랜 기간 유착해온 고위직 정관 변호사들, 펀드 상품을 팔아 수수료를 챙긴 금융기관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모피아들, 이런 부분들까지 파헤쳐야 이런 사건이 재발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인펀드 사건이 갑자기 불거져서 급히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머니 가니 머니